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신경의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의학 동영상은 처음 신경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좌는 총 15강으로 되어 있고요. 중추신경계 개요부터 병변 탐색 원리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강의는 중추신경계 개요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경 용어, 그 다음에 신경계를 분류하는 방법, 신경계에 적용되는 대원리,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동영상을 듣고 공부한 학생들은 신경 용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신경계를 수준과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또 신경계의 대원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통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통 구조물을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여기를 상, 위, 그 다음에 여기를 하, 여기를 편의상 앞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원통이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여기가 상, 하, 전, 후처럼 앞서 이렇게 상 이렇게 불렀던 자리가 이렇게 누워버리면 전 이렇게 앞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신경 구조물을 설명할 때 한 번은 위라 했다가 한 번은 앞이라 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그 방향을 바꾸더라도 변하지 않는 용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절대 용어 같은 이런 개념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는 신경관의 초기 신경을 이뤘던 구조물의 이렇게 씨앗 같은 거죠. 신경관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상 이렇게 하면 엄청 헷갈리죠. 그러니까 상 하지 말고 딴 거를 붙여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만든 이름이 라틴어에서 기원한 용어예요. 라틴어 용어인데 여기가 신경관의 위쪽이 나중에 입이 생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입쪽 이렇게 하고요. 이쪽이 이제 꼬리, 사람은 꼬리가 없지만 어쨌든 꼬리 쪽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입을 나타내는 용어가 잘 못 들어봤죠. 네, 로스트랄 이렇게 부르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건 절대 용어죠. 안 변하는 입쪽. 꼬리 쪽은 코달 이렇게 합니다. 코달. 그 다음에 앞쪽을 배 쪽이라 그래요. 배가 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배 쪽. 이걸 벤트럴 이렇게 부르죠. 벤트럴. 뒤쪽은 등이 있는 자리라 그래서 등 쪽. 도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도살은 이 용어들은 절대 용어라서요. 방향이 바뀌더라도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장점이 많죠.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을 적어보면 로스트랄 입쪽, 반대쪽 꼬리 쪽, 코달, 앞쪽, 배 쪽, 벤트럴, 뒤쪽, 등 쪽, 도살. 이 용어들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대개 발생 한 10주 정도가 되면요, 이 신경관의 그 모양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기역자 유사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제 이런 그 용어가 갖는 이런 파워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꺾여지는 경계가 어디냐 하면 전내와 중내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지금 요 부위는 전내에 해당하고요. 요 부위는 중내 하부에 해당하는 이런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내를 포함한 하부 구조물은 초기 신경관의 방향하고 방향이 같죠. 그런데 전내에서는 이게 꺾이는 거예요. 이게 꺾이면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그 말이죠. 그럴 때 꺾이기 전 단계에서 로스트랄,
코달, 벤트럴, 도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꺾인 다음에도 로스트랄, 코달 이렇게 하고요. 네, 벤트럴, 도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니까 이런 용어들이 갖는 장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네, 벤트럴, 도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로스트랄, 코달, 벤트럴, 도살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고 이 용어들이 갖는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실물에 적용해 보면 되게 중뇌 경계라는 게요. 이 손해가 뒤에 있긴 하지만 뭐 대충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는 로스트랄, 코달, 벤트럴, 도잘 이런 용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겠죠. 전내에 가면 마찬가지로 로스트랄, 코달, 도살, 벤트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요. 기준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기준은 이렇게 세로로 그은 점선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미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미드 라인. 네, 미드 라인. 정중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아이고 이게 네, 펼쳐놓고 네, 어떤 의미의 구조물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A와 B를 비교할 때요. A와 B를 비교할 때 B는 A에 비해서 정중선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B는 A보다 내측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얼. 그 다음에 A는 B의 외측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쵸? A와 C를 비교할 때는요. A는 C보다 어디 있나요? 외측에 있나요? 내측에 있나요? 네. 네, 내측에 있죠. 또 C는 A보다 외측에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A라는 구조물의 위치는 B에 비해서는 외측에 있지만 C에 비해서는 내측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측 내측이라는 말은 어떤 구조물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절단면을 나타내는 용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맨 처음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게 수평면이라 그래서 땅에 이렇게 패러렐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르는 면을 우리가 그 지면의 수평이라 그래서 수평면이라고 그럽니다. 네, 수평면이라 그러고 이걸 잘라 보면 키를 따라서 쭉 일정한 그 키를 따라서 이렇게 쭉 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축면이라고 또 합니다. 수평면의 영어 표현이 호리존탈이고요. 축면의 영어 표현은 엑시얼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면은 호리존탈 플레인, 축면은 엑시얼 플레인 이렇게 쓰죠. 두 번째 단면은 절단면은 아까 우리가 미드라인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요. 그 미드라인을 따라서 쭉 절개를 넣으면 단면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단면이 정중시상면입니다. 정중시상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정중시상면에 패러렐하게 이렇게 옆으로 또 옆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면을 시상 단면이라 그럽니다. 시상면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세지털 플레인 이렇게 부르고요. 이 시상면에 직각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뒤로 또 앞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면을 관상면이라 그럽니다. 관상면. 네, 관상면 혹은 이마를 보고 자른다 그래서 이마면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코로날 플레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해부학 공부를 처음 하던 사람들은 주로 관상면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관상면이 일종의 표준 단면처럼 이제 활용돼 왔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CT나 MRI 같은 이런 그 영상 도구들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사실 관상면보다는 수평면의 중요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점점 표준 단면이 이렇게 수평면으로 이동하는, 그 수평면도 수평면이라고도 잘 안 하고 거의 항상 축면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축면 좀 낯설어도 또 많이 쓰는 대로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도 축면, 엑시얼 플랜 이런 용어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용어인데요.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네, 주로 이제 좌우에 있는 용어들이 좀 반대 개념을 갖는 용어들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맨 위에 있는 그 커미셔하고 데쿠세이션은 글쎄요, 반대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 좀 보완하는 혹은 조금 관점이 다른 그런 용어입니다. 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 모식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여기가 오른쪽 아닌가요? 여기 왼쪽이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어떤 관점으로 자른 거냐 하면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런 이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분의 얼굴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라 놓은 거죠. 이분의 얼굴이 여기가 오른쪽이듯이 여기가 오른쪽인 거죠. 네, 오른쪽이고 여기 오른쪽이고 여기 왼쪽이고. 네. 그 신경의 오랜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 하면 오른쪽 대뇌 피질에서 출발한 정보는 하여튼 어딘가에서 교차를 했어요. 여기나 여기서 교차를 해서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부위가 얼굴에서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팔다리 몸통으로 내려가는 게 한번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교차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점 요게 신경섬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신경섬유가 교차하는 지점을 데쿠세이션이라 그래요. 교차 지점을 그냥 교차 이렇게 부르고, 이 교차를 하려면 섬유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지나가는 섬유는 교차 섬유가 아니라 막교차라 그래요. 막교차 혹은 교련 이렇게 부르죠. 커미셔. 그러니까 커미셔와 데쿠세이션은 조금 관점이 다른, 데쿠세이션은 교차하는 부위를 나타내는 거고 커미션은 교차하는 섬유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섬유는 그 마일린이라고 부르는 지방질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면을 자르면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엑손이 많은 자리에서 절단면을 치면 마일린이 굉장히 많이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주로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화이트 매터, 백색질 혹은 백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매터라는 것은 축삭이 주로 존재하는 자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축삭이 없고 셀바디가 있는 쪽은 그 마일린이 없으니까 하얗게 안 보이겠죠. 약간 좀 거무죽죽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색으로 보인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레이 매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매터는 중추신경계에 축삭이 지나다니는 자리다. 이렇게 알고, 그레이 매터는 중추신경계의 셀바디가 존재하는 자리다. 이렇게 알면 되죠. 지금 회색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런 데 회색질이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축삭이 아니라 주로 셀바디가 모여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표시가 지금 잘 안 돼 있는데 여기 표층에 또 이렇게 표층 따라서 그레이 매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위 말고 나머지 부위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전부 화이트 매터가
화이트 매터죠. 이렇게. 그러니까 화이트 매터 에어리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오른쪽 대뇌피질은 뭐 왼쪽 얼굴, 왼쪽 팔다리 몸통을 지배하는 성향들을 보이거든요. 오른쪽이 반대쪽과 연결돼요. 그런 관점을 콘트라 라테랄이라 그래요. 오른쪽이 왼쪽이 오른쪽을 지배하는 양상을 우리가 콘트라라테랄 패턴이라 그래요. 반대쪽 혹은 대척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주로 이제 이런 내관 부위에서는 보면요, 이게 교차가 된 섬유가 주행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을 지배하고 왼쪽 얼굴을 지배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입시라테랄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쪽이라 그러죠. 혹은 동측이라고 하죠. 이게 이 입시라테랄과 콘트라라테랄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신경이라고 그러면 그냥 중추신경, 말초신경 다 포함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구분해요. 신경이라는 것은 말초신경만 신경이라 그러고 중추신경은 보통 트랙트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물론 트랙트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 신경은 말초신경, 트랙트는 중추신경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경이 하나가 대뇌피질에서 출발해서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들도 간혹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은 신경들이 가다가 또 다른 신경을 만나고 또 다른 신경을 만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신경이 만나는 자리를 중추신경에서는 뉴클레우스라 그러고요. 뉴클레우스라 그러고 말초신경에서는 갱글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갱글리온이라 그러면 이거는 말초신경들이 중간에 연결되는 자리구나. 뉴클레우스는 중추신경이 연결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게 초기 연구자들이 이 갱글리온이라는 용어를요. 중추신경에서도 썼어요. 지금도 써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업적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막 뭉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용어가 중추신경계에서 갱글리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O를 A로 바꾸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잘 갱글리아 이렇게 부르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말로 기저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이해가 기저핵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 이런 아까 그 정의를 잘 따져보면 이게 올바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쓴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그래도 올바른 말을 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베이잘 갱글리아 대신에 베이잘 뉴클레 이것도 복수 만들 때 I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뉴클레아이, 베이잘 뉴클레아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도 그냥 베이잘 뉴클레아이라고 쓰니까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이잘 갱글리아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에는 안 맞는 용어다는 걸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를 수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한 단계고요. 여기 한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세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신경들이 나오면 이게 말초신경이에요. 그래서 네 단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쯤에서 잘라보죠. 네, 이게 그 소뇌와 대뇌 사이에 천막 구조가 있거든요. 텐토리움. 그 텐토리움의 위에 있다 그래서 천막 위 구조물 이렇게 부릅니다. 천막 위 구조물. 천막 위 구조물의 대부분은 대뇌 반구거든요. 대뇌 반구. 그래서 천막 위 구조물은 대뇌 반구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자리 있죠. 요게 뇌간입니다. 뇌간. 이렇게 뇌간은
뒤에는 이렇게 손해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손해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막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불러요. 요 내관과 손해의 자리가 해부학적 구조물상 후두개화라고 부르는 포스테리어 포스라고 부르는 부위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후두개화 높이 혹은 수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하부 구조가 척수입니다. 척수. 여기까지가 중추신경계고요. 말초신경계는 내관에서 출현하기도 하고 척수에서 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관에서 출현하면 뇌신경 이렇게 부르고요. 척수에서 출현하면 척수신경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말초신경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네 번째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수준별로 나누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어서 기능적으로도 신경을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분류하는 방법은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감각신경, 뭐 운동을 담당하는 것은 운동신경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뇌환경을 조절하는 신경도 있죠. 대부분은 자율신경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환경 조절과 관련된 신경, 또 의식과 관련된 신경, 그다음 혈관 구조물, 그 다음에 뇌척수액과 관련된 구조물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주로 감각하고 운동 구조물만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업하면서 차차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우습기도 한데요. 신경계 대원리예요. 이게 신경계라는 게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그냥 단순화 시키면 이런 큰 원리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감각은요 이게 뇌신경을 통해서 들어가던 이게 이제 뇌신경을 나타내는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척수신경을 나타내는 위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뇌신경을 따라서 들어가든 척수신경을 따라서 들어가든 간에 이 대뇌피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상을 거쳐야 돼요. 이 시상을 안 거치고는 못 올라가요. 물론 전부 그러냐 이래 물으면 아니요, 딱 예외가 하나 있기는 해요. 후각의 일부 중에서 변연계로 들어가는 후각이 있거든요. 걔들은 시상을 안 거치고 들어가는데 매우 예외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대뇌피질로 거쳐가기 위해서는 시상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상에서 이 정보가 대뇌피질로 올라갈 가치가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시상이 일종의 필터예요. 네, 그게 감각에 적용되는 가장 큰 원리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감각이 전달되고 운동은 여러 부위가 운동에 관여하는데요. 운동 명령이 정교하고 뭐 적절하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일부는 기저핵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저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도움을 받죠. 올라올 때는 또 시상을 거쳐요. 이렇게. 네, 그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기저핵에 갔던 놈은 시상 거쳐서 다시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손해로도 가서 도움을 받는데요. 갈 때는 그냥 가요. 올 때는 시상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네, 갈 때는 그냥 가요. 올 때는 그냥 못 올라가요. 시상에서 한번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대뇌피질로 가면 이런 정보 또 1차 운동 피질의 정보들이 합쳐져 가지고 최종 운동 명령이 대뇌피질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운동신경이죠. 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뇌신경을 따라서 운반되는 운동신경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척수신경을 따라 전달되는 운동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감각이든 뭐 아니면 운동에 관여하는 중간 신호든 간에 하여간 그 대뇌피질에서 하부로 내려왔다가 다시 대뇌피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상을 거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시상과 기저핵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붉은색 구조물이 시상 구조물이고요. 그 바깥쪽에 혹은 또 좀 앞쪽에 있는 이 모양,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게 기저핵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기저핵 앞에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핵의 이름이 편도핵인데요. 아미그달라라고 그러죠. 이 아미그달라가 기저핵 꼬리의 앞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연구자들은 편도핵을 기저핵에 포함시켜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근데 최근에는 편도핵이라는 것은 결국 변연계의 핵심 구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저핵과는 상관없는 구조물로 현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좀 쉽게 그려보면 감각의 대원리는 수용기에서 적용된 정보는 감각신경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시상을 한번 거쳐서 대뇌 피질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대원리고요. 운동은 조금 더 복잡하죠. 대뇌 운동 영역에서 만들어진 운동 명령은 다른 대뇌 피질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이 손해나 기저핵에서 그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나 기저핵을 들리게 되는데 들렀던 놈은 다시 시상을 거쳐야만 비로소 대뇌 피질로 올라올 수 있고요. 그 1차 운동 피질에서 만들어진 명령이 내려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이것이 그 원리라면 원리입니다. 반드시 중간에 시상이라는 것을 거쳐야 다시 대뇌 피질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대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신경계 개요에서는 신경 용어와 신경계 분류법, 그 다음에 신경계 대원리 이런 것을 배웠고요. 신경 용어는 방향과 상대적 위치, 절단면을 부르는 이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들, 그 다음에 수준별 분류, 기능별 분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